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돌쇠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어려서부터 신동이라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고 7살에는 천자문을 익히고 각종 사서삼경을 섭렵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돌쇠가 과거만 응시한다면 장원급제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돌쇠뿐만 아니라 식솔들도 그리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쇠가 과거에 응시할 나이가 되어서 과거를 치렀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번번이 낙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낙방했을 때는 사람들이 돌쇠가 어려서 실수한 것이라 했지만 2번, 3번 낙방하니 사람들은 더 이상 돌쇠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 납득이 가지 않는구나. 내가 과거에서 쓴 것은 장원보다 더 적절한 구절이었는데 어찌 장원은커녕 합격도 못하는 거지. 매번 내 답은 틀리지 않았는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 돌쇠는 과거에 낙방한 후 한동안 과거 시험을 매일 복기하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 있는 것이야. 오직 내 답이 정답이라 말하는 것은 나만의 착각과 자만일 수 있다. 누구도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답안을 적어야겠다. 이번 과거 시험만큼은 반드시 합격을 하리라. 학문을 더 깊이 공부해야겠다. 돌쇠는 이리 단단히 각오를 하고 1년간 허튼 생각은 단 한 번 하지 않고 오직 과거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학문은 눈부시게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유명한 선비들과 학자들도 돌쇠의 학문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과거에 합격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과거에 합격할 수 있겠구나. 내 스스로도 자신감이 넘치고 남들이 보기에도 이만하면 훌륭하지. 어떠한 문제라도 내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쓸 수 있다. 그리하여 드디어 과거 시험 날짜가 잡히고 돌쇠는 당당히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한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만큼은 돌쇠의 발걸음과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한양이 얼마 남지 않을 거리가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빨리 가고 싶지만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하루 저녁 어느 집에서 묵어가야겠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 너무 늦었나. 불이 켜진 곳이 아무것도 없다니 이거 큰일인데. 돌쇠는 마을 인가들을 살펴보았으나 시간이 너무 늦었던 모양인지 다들 불을 끄고 자는 듯하였습니다. 나 편하자고 남 자는 것을 깨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오늘은 틀렸구나. 어디 마땅히 노숙할 곳이 없나 살펴봐야겠다. 이슬만 피할 곳만 찾아보자. 돌쇠는 그리 생각하고 다시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한 개의 불빛이 돌쇠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라, 저 불빛이 저곳은 아직 잠을 자고 있지 않은 게로구나. 저기로 가봐야겠다. 돌쇠는 신이 나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돌쇠는 주인을 불러보았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길 가던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이 야심한 밤에 정말 무례라 생각되지만 딱히 갈 곳이 없습니다. 돌쇠가 주인을 불러보았지만 도무지 인기척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쇠가 찢어진 문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웬걸 한 서생이 글을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돌쇠가 다시 문을 세게 두드리자 서생이 놀라서 밖으로 나와 돌쇠를 맞아 주었습니다. 이런 내가 글을 읽을 때는 누가 업어가도 모른답니다. 이 밤중에 어쩐 일로 찾아오신 게요? 다름이 아니라 날이 어두워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어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고자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그러시구려. 어서 들어오시오. 누추하지만 이곳이라도 괜찮다면 오늘 이곳에서 하루 쉬다 가시지요. 서생은 돌쇠가 하룻밤 집에서 묵는 것을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서생은 돌쇠보다 나이가 한참인 사람이었습니다. 보아하니 글만 읽고 사는 지방유생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저보다 한참은 연배가 위이신 것 같습니다. 돌쇠가 집 안에 들어가서 예를 표하며 인사를 올리니 서생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이 밤중에 길을 가고 계시던 게요? 저는 저기 경상도에서부터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벌써 3번째 시험에 응시하는 것인데 올해는 그래도 성취가 좀 있어서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돌쇠가 잔뜩 자신감에 넘치는 어투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말을 들은 서생이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아유, 이런. 같은 선비지만 정말 안타깝구려. 처음 만난 사이지만 죄송합니다. 서생의 이상한 반응에 돌쇠는 짐짓 기분 나쁘다는 말투로 되물었습니다. 예, 아니 뭐가 안타깝습니까? 제가 과거를 보러 가는 것이 말입니까? 아니면 제가 과거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 말입니까? 그러자 서생이 돌쇠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아, 그렇소이다. 안타깝지 그대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소. 3번이나 낙방했다고 했소이까? 참으로 그동안 고생이 많소이다. 헌데 어쩌겠소. 나 또한 과거를 준비하다가 과거 시험의 내막을 알고 작년부터 과거 보기를 포기하고 이리 초야에 묻혀 살고 있소이다. 과거 시험의 내막이라니요. 그것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해 주십시오. 돌쇠가 당황하며 묻자 이 서생은 가만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벽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글자가 보이시오. 돌쇠가 서생이 가리킨 글씨를 보니 개구리가 없어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돌쇠는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서생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 예전에 새들도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헌데 그 중에 황새라는 새가 임금이었고 새들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황새가 정치를 워낙 엉망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새들이 불만을 품고 세금도 안 내고 조공을 전혀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임금이 뭐가 있어야 임금이지 아무것도 없으면 뭘 하겠소. 그러니 임금인 황새가 당장이라도 굶어 죽을 판이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임금을 잘 받던 까치가 수시로 개구리를 잡아다가 조공을 받쳐 올려서 황새가 굶어 죽는 것은 면했다고 합니다. 몇 해가 지난 뒤에 이 황새가 정신을 차리고 정치를 잘하기 시작하자 새 나라가 강성해지고 이제 다른 새들도 임금인 황새의 눈치를 살피는 상황이 되었소이다. 황새는 새들을 모아서 노래 대회를 열겠다고 방을 널리 퍼뜨렸고 여기서 장원을 하면 아주 값진 보물과 직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새 나라의 새들은 저마다 자기 실력을 뽐내고 임금인 황새의 눈에 들겠다고 열심히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물론 새들 중에는 노래를 잘하는 목소리를 가진 새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리하여 노래 대회가 열리고 말할 줄 아는 앵무새부터 시작해서 꾀꼬리며 노래 좀 하고 소리 좀 한다는 새들이 잔뜩 모여들어서 모두 저마다 멋들어지게 노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까치가 나왔는데 임금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던 새 말이죠. 그 거무튀튀한 것이 아주 허접스러운 노래 솜씨로 노래를 하니 다른 새들이 잔뜩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까치의 노래를 듣던 황새가 감동을 하며 눈물까지 흘리고 네가 이 중에 제일이구나 하고 말하며 장원을 까치로 정하고 큰 상과 관직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여러 새들이 어안이 벙벙해 있다가 늦게서야 깨달은 것이 있는지 개구리가 없어서를 외쳐댔답니다. 곧 개구리를 잡아다 바쳤다라는 말인데 그 말인즉 다른 새들은 조공도 세금도 안 내던 그때에 까치가 개구리를 잡아다 바쳐서 지금에서 이 까치가 노래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는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벽에 나는 개구리가 없어서라는 뜻은 개구리가 없어서 때를 못 찾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자 돌쇠는 어이가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그렇다면 설마 과거 시험에 이미 합격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돌쇠의 말에 서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소, 정확하게 이해하셨소이다. 과거 시험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나랏일을 잘 내나갈 능력을 가리고 학문의 성취를 겨루는 시험이라는 것은 그저 허울 좋은 명분일 뿐 이미 누가 합격할지는 내정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이지. 올해는 들리는 얘기로는 어느 판서, 어느 정승의 아들이 과거에 합격하기로 되어 있다던데 뭐 이런 것이 요즘 갑자기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꽤 오랫동안 그래왔소이다. 나도 그리고 당신도 지금껏 아무리 노력해도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것이라오. 혹시나 낙방하고서 그 연유를 곰곰이 생각을 했지만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있었을 것이오. 그래서 잘못을 자신에게 돌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석연치 않았을 것이오. 서생의 말에 돌쇠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쇠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바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하였습니다. 아닐 거야. 분명히 과거 시험을 통해 공정하게 관리를 선발할 거야. 내 능력이면 얼마든지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믿고 있던 돌쇠는 결국 또 낙방을 하였고, 정말로 이번 과거 합격자들이 서생이 말했던 어느 판서 어느 정승의 아들로 발표되자 씁쓸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쇠는 그 뒤로는 평생 과거는 보지 않고 학문을 연구하는 데에만 힘을 쓰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혼자서 말했습니다. 개구리가 없어서 때를 못 찾는구나.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 칠복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이 과부가 된 후 칠복이를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하며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힘든 살림살이라도 두 모자가 서로 의지하며 즐겁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즐겁기는커녕 어머니는 아들 칠복이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도 하지 않을 뿐더러 조금 있던 땅마저 칠복이가 노름빚으로 다 날릴 처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일을 어찌한단 말이야. 남은 조그마한 땅까지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니?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또한 어머니는 병까지 얻어 시름시름 알아 누웠습니다. 그러나 칠복이는 노름방에만 드나들었습니다. 그는 한 번 집을 비우면 좀처럼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칠복이가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병세가 깊어지도록 칠복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무탈하게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하며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이웃에게 부탁하여 얻어온 쌀로 정성스럽게 밥을 지은 어머니는 행여 밥이 식을까봐 아랫목 이불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의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희미한 눈길로 달빛이 스며드는 방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잠을 자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 밝아도 어머니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칠복이가 없기 때문에 초상은 마을 사람들이 맡아서 치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천하의 불효자 같으니라고 짐승만도 못한 놈이네 하며 칠복이를 욕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어머니가 죽고 몇 년 뒤였습니다. 집을 나갈 때보다 더한 거짓골로 돌아온 칠복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슬퍼하기는커녕 어머니의 묘조차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칠복이의 행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성화의 칠복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마을에서 내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을에서 떠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을에서 쫓겨난 칠복이는 여기저기 떠돌았습니다. 갈 곳도 없었지만 누구 하나 반겨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밥은 구걸에서 먹고 잠은 아무데나 쓰러져 잤습니다. 칠복이는 며칠을 굶어 걷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가 죽을 힘을 다해서 찾아간 곳은 산골의 어느 암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인고? 무슨 사연이 있기에 어찌 여기로 온 것이냐? 칠복이는 너무 배고파 스님의 말은 듣지도 않고 줄인 배를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스님, 저 밥 좀 주세요. 며칠 굶었더니 죽을 것만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곳은 밥 주는 곳이 아니라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는 곳이다. 어찌 여기 와서 밥을 찾는 것이냐? 그러나 칠복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갈 곳도 없었지만 배가 고파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계속 애원했습니다. 스님, 밥만 주시면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스님은 결국 칠복이를 믿어보기로 하고 그에게 밥을 주며 절에 기거하라고 허락했습니다. 칠복이는 밥을 먹은 후 절에 온 사연을 모두 빠짐없이 솔직히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절에는 칠복이 말고도 또 다른 청년 석삼이가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석삼이 역시 도둑질을 하다가 죄를 씻고자 절로 들어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칠보기와 석삼이를 세심히 살폈습니다. 석삼이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열심히 불공을 들였지만 칠보기는 처음 스님에게 다짐했던 말과 달리 빈둥거리며 밥만 먹었습니다. 두 사람을 지켜보던 스님은 어느 날 칠보기와 석삼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잘 듣거라. 내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단다. 이제 혼인을 시켜야 하는데 아직 마땅한 상대를 찾지 못했다. 너희 둘 중 한 명을 내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데 누가 내 딸과 혼인하여 이 암자에서 살겠느냐? 나는 곧 수행길로 떠나야 한단다. 스님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든 칠보기가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따님과 혼인하겠습니다. 따님과 혼인만 시켜주신다면 스님이 시키는 것은 뭐든 다 하겠습니다. 칠보기는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그 뒤 석삼이도 조용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직 공부가 덜 되었습니다. 스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겠습니다. 석삼이의 말을 듣던 칠보기는 피식 웃었습니다. 예쁜 스님의 딸과 암자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어찌 석삼이는 스님의 고행길에 동참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스님의 예쁜 딸과 빈둥거리며 살 생각에 좋아했습니다. 스님은 두 사람의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너는 암자에서 내 딸과 살고 자네는 나와 함께 길을 떠나세. 석삼이와 스님이 수행길을 떠나자 칠보기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이런 기회를 놓치고 암자를 떠나버리다니. 역시 부처님은 내 편이었어. 칠보기는 산에서 내려가는 석삼이와 스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제 스님의 예쁜 딸이 나타나기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부처님 앞에 차려놓은 음식들을 마구 먹었습니다. 잠시 후 스님이 말한 대로 스님의 딸이 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를 본 칠보기는 침을 꼴깍 삼키며 두 손을 벌렸습니다. 어서 내 품에 오너라. 이제 너는 내 각시다.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스님의 딸은 칠보기가 시키는 대로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칠보기가 두 팔로 그녀를 안으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쁜 스님의 딸은 온데간데 없고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가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칠보기는 내빼려고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 보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 시간 스님과 석삼이는 부지런히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걷던 스님이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차, 내가 깜빡 잊고 염주를 암자에 두고 왔구나. 네가 속히 암자로 돌아가서 염주를 가지고 오너라. 스님의 말에 석삼이는 실은 내색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스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얼른 가서 스님의 염주를 가져오겠습니다. 석삼이는 다시 암자가 있는 산꼭대기를 향해 달렸습니다. 산은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것이 더 힘이 들었습니다. 집시는 이미 구멍이 나서 발가락에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석삼이는 해가 저물기 전에 다시 산을 내려가야 해서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걸 참아가며 암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암자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석삼이는 하도 기이한 소리여서 조심스럽게 암자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칠보기의 목소리도 아니고 스님의 딸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새어 나오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짐승의 소리였습니다. 석삼이는 몹시 두려웠지만 스님의 염주를 가져가려면 암자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삼이는 떨리는 가슴을 짓누르며 문틈으로 암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부처님이 모셔진 남자의 법당에는 칠보기와 스님의 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칠보기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석삼이는 기겁해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스님의 염주도 잊은 채 정신없이 산에 내려왔습니다. 석삼이는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나 칠보기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스님은 태연한 얼굴로 석삼이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응보이니라. 지어미에게 불효한 죄, 일하지 않고 놀고 먹은 죄, 그놈이 지은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내가 그토록 뉘우칠 기회를 주었거늘 그놈은 단 한 번도 자신과 세상에 진심이었던 적이 없었다.
부처님도 용서하기 힘든 놈이야. 스님, 그럼 따님이라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너희를 시험하고자 호랑이를 잠시 딸로 둔갑시켜 놓았던 것이다. 비로소 상황을 파악한 석삼이는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석삼이는 놀라서 도망치느라 염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석삼이는 스님께 다시 고했습니다. 스님, 제가 놀라서 그만 염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염주는 여기 그대로 있다. 내가 너를 한번 시험한 것이니 서운히 생각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거라. 네 업이 덕으로 쌓이느냐 원한으로 되돌아오느냐는 네 하기 나름이니라. 알겠느냐? 네,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그날 이후로 석삼이는 스님에게서 큰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새로운 사람이 되어 남을 도와가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행만 바라던 칠복이는 결국 호랑이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골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과 꽤 떨어진 산속에서 초막을 짓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낮에는 약초를 캐고 밤이면 칡넝쿨로 바구니를 만들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고는 어쩌다 약초나 바구니를 팔기 위해 마을에 내려갈 때뿐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언제나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말동무라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혈육 한 점 없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며 다가오는 소리가 아주 조그맣게 들렸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산길을 지나가는 것일까? 지금 시간에 날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할아버지가 귀를 기울여 보니 발소리는 할아버지의 집을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가워하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기 누구신가? 산속 어둠 때문에 문 밖에 손님이 누구인지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 뭐 재밌는 일이라도 없을까 하며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며 문 밖에 손님이 대답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나도 꽤나 심심하던 참이었는데 잘 됐어.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손님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방에 들어온 손님을 자세히 보니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가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는 도깨비를 보자마자 경악하여 벌벌 떨었습니다. 당연히 한밤중에 도깨비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니 겁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 그렇게 겁내실 건 없습니다. 저는 절대 해치지 않습니다. 저 같은 도깨비도 사귀고 보면 좋은 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도깨비는 껄껄 웃으며 할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말을 듣고 보니 뿌리며 얼굴 생김새며 흉측하긴 했지만 공연히 해코지를 할 만큼 나쁜 도깨비는 아닌 것 같아서 할아버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산속에 사는 재미가 어떠신가요? 외롭지 않으세요? 도깨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법 여유를 찾은 모습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좀 외로울 때가 있긴 하지만 그저 견딜만 하구려.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니 고맙구려. 그럼 저를 친구로 받아주시는 건가요? 제가 외롭지 않게 종종 찾아오겠습니다. 서로 말동무나 하면서 지내시죠? 하며 도깨비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마을의 소식을 전해주는가 하면 할아버지가 지금껏 듣도 보도 못했던 신비한 세계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도깨비의 이야기가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도깨비는 할아버지가 적적한 시간을 보낼 때면 용케 알고 찾아와서 한참씩이나 말동무를 해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겉으로만 친한 체 했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 할아버지는 정말로 도깨비와 친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친구가 된 후 할아버지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냇물에 세수를 하던 할아버지는 물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할아버지의 얼굴 모양이 어딘가 도깨비를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썹은 전보다 바싹 치켜 올라가고 눈빛도 붉은 기운이 감도는 듯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릴 때 도깨비와 친해지면 도깨비를 닮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거 큰일이구나. 이러다가 머리에 뿔이라도 돋으면 영영 마을에는 내려가지 못하게 될 텐데 말이야. 이걸 어찌하면 좋은가? 할아버지는 걱정이 되어서 다시는 도깨비를 만나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친하게 지내던 도깨비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 일도 매정한 일이려니와 자칫하면 도깨비를 화나게 만들어 봉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 역시 사람은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것이지. 내가 너무 외롭다 보니 잠시 착각을 했나 보구나. 며칠 동안 고민에 빠져있던 할아버지는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고는 도깨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달이 휘영청 밝은 어느 날 도깨비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잡다한 이야기 끝에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이보게, 자네들은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라고는 없으니 참 좋겠네 그려. 그렇지 않나? 그야 우리는 무서운 게 없죠. 그러나 단 한 가지 무서운 게 있긴 합니다. 단 한 가지라니. 그렇다면 자네들도 무서운 것이 있단 말인가? 그게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나? 어떤 건지 궁금하네. 우린 짐승의 피를 너무 싫어해요. 특히 돼지 피가 있는 곳에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속으로 옳거니 하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도깨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글쎄, 뭐니 해도 돈이 제일 무섭지. 이상하군요. 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요. 도깨비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하지만 돈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야. 이 세상의 많은 범죄가 바로 돈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또한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지 않은가? 그건 그래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보니 돈은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도깨비는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튼 나는 돈이 무서워서 이렇게 외딴 집에 혼자 살고 있다네. 이렇게 살면 돈이 필요 없거든. 할아버지는 그냥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꺼낸 말이지만 할아버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그럴싸하게 들렸습니다. 도깨비는 그날도 밤이 으슥하도록 할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갔습니다. 이보게, 내일 밤에도 또 와주겠나? 요즘 유독 왜 더 외로운지 모르겠네. 부탁이네. 당연하죠. 할아버지가 원하시면 또 오고 말고요. 내일 밤에 뵐게요. 편히 주무시고요. 도깨비는 이렇게 말하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할아버지는 날이 밝자마자 마을에 내려가서 돼지피를 잔뜩 얻어왔습니다. 밤이 되자 할아버지는 집 주변에 돼지피를 잔뜩 뿌려놓았습니다. 남은 피는 항아리째 방문 앞에 놓아 두었습니다. 도깨비가 할아버지 집으로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도깨비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들어오던 도깨비는 놀라서 외쳤습니다. 아, 할아버지, 웬 피가 이렇게 쏟아져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방 안에서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도깨비는 다급하게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 들어오려다가 그만 방문 앞에 놓인 피 항아리를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피범벅이 된 도깨비가 울부짖었습니다. 무서워. 피가 너무 무서워. 이런 젠장. 도깨비는 가엾게도 비명을 지르면서 산속으로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미안하네. 정말로 어쩔 수가 없었네. 나를 한번 이해해주게. 할아버지는 도망치는 도깨비를 바라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신통한 방법으로 도깨비를 쫓긴 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친구로 지내면서 정들었던 도깨비와 영영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울적하게 지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좋았을 걸 하며 할아버지는 후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다시는 도깨비가 방문하지 않으려니 생각하며 예전처럼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 밖에서 도깨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주무세요. 아닐세. 어서 오게.
어제는 내가 좀 지나쳤지. 미안하게 됐구려. 할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밖에서 무언가 좌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할아버지를 친구로 생각했는데 다시는 할아버지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어쩜 저한테 그럴 수가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 차례예요. 어디 한번 당해보세요. 할아버지도 무서운 것 하고 살아보세요. 나는 그만 갑니다. 도깨비는 화가 난 목소리로 이 말만을 남기고 산속으로 가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와 보니 마당에는 뜻밖에도 엽전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돈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다니 할아버지는 기쁜 마음에 밤하늘에 대고 큰 소리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깨비는 돈이 제일 무섭다는 할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할아버지를 골탕 먹일 셈으로 돈을 수북히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골탕은커녕 할아버지는 많은 돈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결국 많은 말동무도 생기게 되었고 그 후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두 소녀가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참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콩 하나가 생겨도 혼자 안 먹고 둘이 나누어 먹을 만큼 그만큼 친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둘은 항상 함께 다니고 둘만 다니고 좋은 일이고 굳은 일이고 함께한 것입니다. 혼인하기 전까지 이렇게 지냈는데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친형제들보다 더 애착이 가지 않을까요? 하루는 둘이 서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커서 내가 잘 되면 너를 도와주고 내가 잘 되면 나를 도와주고 해서 같이 잘 살자. 이 약속은 꼭 지켜야 돼, 알았지? 그래,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야. 나중에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날 찾아와. 만약 나도 도움이 필요하면 널 찾아갈게. 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둘이가 잘 커서 나이가 차차니까 시집도 가고 있는데 서로 멀리 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중 한 사람이 참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시집간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어서 청산과부가 된 것입니다. 남편이 없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살림은 점점 쪼들리고 나중에는 먹을 것도 없어서 온 식구가 굶을 판입니다. 그래서 20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을 한 친구가 있는데 이젠 너가 그 친구를 찾아가 봐야겠다. 반드시 우릴 도와줄게야. 하면서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머리를 잘라 팔아서 노자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걸로 노자를 해가지고 엄마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물어물어 한양 사는 친구 엄마 집까지 갔는데 가보니 과연 친구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래등 같은 큰 기와집에서 하인도 여럿 거느리고 동네 소문난 마님으로 참 잘 살더란 말입니다. 이 아들이 찾아가니 옛 친구 아들이 왔다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둘이 반갑게 인사를 하고 나서 이 가난한 친구 아들이 어머니의 말을 전했습니다. 잘 사는 것을 보니 참 잘된 일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어찌 운이 없는지 일찍 남편을 여의시고 먹고 살 양식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머리를 잘라 팔아서 노자를 해가지고 오는 길입니다. 하고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친구가 그러면 진짜고지 왜 이제야 왔는가? 아무 걱정 말고 여기서 며칠 묵어가게나. 하고서 참 극진히 대접을 하더란 말입니다. 한 며칠 잘 대접을 받고 나서 집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눈에 밟혀 마님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먹고 살 양식이나 사게 돈 몇 푼만 구워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벌어서 꼭 갚겠습니다. 하니까 글쎄 이 친구가 돈은 안 주고 족자를 한 장 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황새가 한 마리 그려져 있는 족자란 말입니다. 그걸 주면서 잘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친구 아들이 그걸 턱 받아 들고 들여다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말입니다. 마님 어머니가 어렸을 때 어려우면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을 하셨다 해서 내 그것을 믿고 마님을 찾아왔는데 당장 돈 한 푼이 아쉬운 사람한테 돈은 안 주고 그림을 주시면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 식솔들이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 사는 마님이 아, 참, 내 그 그림을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주지 않았네 그려. 돈이 없어서 고생스러울 때마다 회초리로 황새 다리를 한 번씩 치게나.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걸세. 이러거든 말입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그걸 가지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준 마님이 또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보게나. 아무리 돈이 궁해도 하루에 한 번씩만 황새 다리를 쳐야 하네. 하루에 꼭 한 번씩일세. 명심하시게. 그래서 그러마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생각해보니 이거 참 궁금하거든 말입니다. 이게 모기에 돈도 안 주고 이걸 주면서 회초리로 치면 좋은 일이 생긴다 했을까 싶어서 종이를 펴놓고 회초리로 황새 다리를 딱 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글새 황새 궁둥이에서 돈꾸러미가 떨꺽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 참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만 집에는 가지 않고 한양 주막에서 실컷 돈을 쓰면서 놀았습니다. 돈이 생기니 얼마나 쓰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인적도 없는 촌동네에서만 살다가 한양에 오니 완전 새로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집에 남겨진 어머니와 동생들도 깜박 까먹고 돈 쓰는 재미에 흠뻑 빠져 있는 것입니다. 돈 떨어지면 그림을 펴놓고 황새다리만 딱 때리면 돈꾸러미가 나오니 이건 뭐 돈을 아주 흥청망청 써도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술 먹고 노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거 뭐 하루에 한 번 때려가지고야 언제 돈을 실컷 써보나. 아예 푸짐하게 때려서 돈 나오는 대로 실컷 쓰고 집에 가야겠다. 하고서는 그림을 펴놓고 황새 다리를 아주 불이 나게 때렸습니다. 때리니까 돈꾸러미가 찰컥찰컥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번 때리니까 황새 다리가 그만 뚝 부러진 것입니다. 그러고는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아들놈이 남은 돈을 다 쓰고서는 또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가서는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마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망령이라서 마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여러 번 때리다가 그만 황새 다리를 분질러 놨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집에 식솔들이 저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말입니다. 하니까 마님이 하는 말이 네, 그럴 줄 알았다. 처음으로 큰 돈을 만져보니 넋이 나갔겠지. 하고는 또 며칠 동안 대접을 잘해서 잘 얻어먹고 가려고 하니 이번에는 항아리가 그려진 족자를 주면서 하는 말이 돈이 궁하거든 이 항아리를 똑똑 두드리는데 제발 이번에는 하루에 한 번씩만 두드려야 하네. 이러거든 말입니다. 그러마 하고 가지고 오다가 그림을 펴놓고 항아리를 똑똑 두드리니까 항아리 주둥이에서 돈꾸러미가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아들놈이 또 족자를 가지고 주막에서 퍼질러 앉아서 먹고 놀았습니다. 제 버릇해 못 준다고 몇 날 며칠을 먹고 놀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겨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항아리를 자꾸 두드렸습니다. 돈이 툭깍툭깍 하고 나오다가 이것도 한 20번 두드리니까 그만 항아리가 폭삭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 아들놈이 또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내가 또 항아리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집에 식솔들이 저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내 그럴 줄 알았네. 그런데 이번에는 꼭 시키는 대로 해야지 만약 또 실수했다가는 자네하고 나하고 다 죽을 테니깐 그리 알게나.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림을 한 장 받았는데 이번에는 돈괴짝이 그려진 그림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집으로 곧장 가서 하루에 한 번씩만 손을 넣어야 하네. 하루에 꼭 한 번씩만. 명심하게 우리 목숨이 달린 일이야.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마 하고 오는데 이 아들놈이 또 집에 안 가고 주막에 가서 놀았습니다. 그림을 펴놓고 돈괴짝에 손을 넣으면 돈이 한 꾸러미씩 나오거든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술 먹고 놀다가 하루는 이 아들놈이 이거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있기에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시험을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는 손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이거 뭐 돈꾸러미가 밑도 끝도 없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20번 아니라 30번, 40번 해도 돈괴짝이 깨지길 하나 부러지길 하나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자꾸자꾸 손을 집어넣는 대로 돈이 나오는 거짓말입니다. 이때 나라에 큰 창고가 하나 있는데 이 창고에서 꼭 하루에 돈이 한 꾸러미씩 없어지거든 말입니다. 그래도 워낙 창고가 크고 돈이 많아서 표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창고 지키는 사람이 보니까 창고 안에서 돈이 쩔렁쩔렁 날아가는 것입니다. 돈꾸러미가 하나둘도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가 쩔렁쩔렁 날아가는데 지붕 굴뚝으로 해서 하염없이 날아가는 겁니다. 돈이 돈을 따라서 줄줄이 달려 올라가는 거지 뭡니까?
그래서 창고 지키는 사람들이 그 돈을 따라 가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주막 안으로 쩔렁쩔렁 들어간단 말입니다. 따라가 보니 웬 사람이 앉아서 돈 괴짜 그려놓은 종이를 펴놓고 손을 불쑥불쑥 넣으면서 어이쿠 또 나온다. 어이쿠 또 나온다. 이제는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러면서 돈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는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래서 나랏돈 훔치는 도둑이라고 꽉 붙잡아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관청에 끌고 간 것입니다. 끌고 가서 사또가 문초를 하는데 내 이놈 어디서 그런 재주를 배웠느냐? 그런 재주로 나라의 곳간을 훔친 것이냐?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게다. 하고 바른대로 대라고 곤장을 치니까 이 아들놈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죄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준 마님도 같이 잡혀왔지 않겠습니까? 둘을 잡아놓고 사또가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나랏돈을 훔쳐냈으니 살려둘 수 없다. 하고서 둘 다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마님 말대로 이제는 둘 다 죽게 생겼거든 말입니다. 그러게 이놈아 내가 뭐라고 시켰나. 하루에 한 번씩만 꺼냈으면 아무 탈 없었을 게 아닌가.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그렇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고 뭐고 이제는 죽을 판 아니겠습니까? 친구를 도와주려다 아들놈을 죽이는 꼴이 된 것입니다. 모두 자네의 욕심이 만든 일이니 나런막 말게. 그러자 아들놈이 이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얘 저한테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돈 욕심에 눈이 멀어 마나님까지 저승에 갈 판이니 제가 죽어서도 마님의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사형 날짜가 되어서 둘이 끌려 나왔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서 이제 곧 죽을 판인데 그림을 그려준 마님이 관원에게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림을 한번 그리고 죽게 해주시오. 죽을 사람 소원인데 누가 안 들어주겠습니까? 큰 종이에다가 붓하고 먹하고 갖다 주니까 이 친구가 종이에 말을 한 마리 그리는 것입니다. 검은 말을 한 마리 그리고 채찍을 그리더니 갑자기 붓을 집어던지고는 아들놈더러 자네 나를 꼭 붙잡게. 이제 집으로 가야지. 하고서 그림 속의 말 잔등에 얼른 올라타고 야 마라 하늘로 가자. 하고 채찍으로 한 번 때리니까 말이 펄펄 살아서 히잉하고 공중으로 떠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휑하니 하늘로 올라가서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가 마님을 반기며 너무 좋아하는데 마님이 그간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자네가 힘들다고 돈이나 재물을 준들. 자네 아들이 얼마 있어 다 써버릴 거야. 그래서 아들이 돈을 벌어 자네 집 살림을 피게 할 수 있게 했네. 이제 아들만 믿어보게. 필시 돈 걱정 없이 잘 살게야. 하고서는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 정말 아들놈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1년 후에는 돈 걱정 없이 살았단 이야기입니다. 옛말에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무턱대고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친구에게 최선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마님처럼 구독은 공짜입니다.